안녕하세요. 쇼킹탑10 디바제시카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흔히 혈세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인 만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할 텐데요. 과연 정부는 우리의 혈세, 피 같은 세금을 잘 쓰고 있을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쇼킹탑10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 세금이 잘못된 곳에서 줄줄 새어버린 아주 분통 터지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동영상 전성시대를 맞아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세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인 돈에 비해 홍보 효과는 형편없는 것 같은데요. 2019년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은 문체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유튜브 운영 및 동영상 예산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2016년 5월 첫 영상을 올린 이후 최근까지 15건의 영상을 올렸고 이 중 6건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근대서화 영상 제작에 330만원, 작년 12월에 올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대고려 스판 영상 제작에 880만원을 투자하면서 총 2,390만원을 썼죠. 오늘 기준 이 채널에는 현재 337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지난달까지 구독자는 13명에 불과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14일부터 업로드를 시작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도 비슷한 처지인데요. 이곳은 올해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관련 영상 4건 제작하고 예산 2,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8년에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영상 제작에 2천만 원을 썼고요.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동영상 제작에 사용한 비용이 무려 9억 6,561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우! 뿐만 아니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영상을 156개나 올렸고 제작비용이 4억 6천만 원이나 소요됐지만 구독자는 166명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지한 일부 여론에서는 아니 공공기관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마구잡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이거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자료에 언급된 공공기관들은 사실 억울하다면서 이러한 지적이 국정감사용으로 확대 해석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이렇게 제작한 영상 대부분은 내부 홍보를 위해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고 이걸 그냥 유튜브에 기록용으로 올렸을 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들을 그냥 무조건 세금 낭비하는 사람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동영상 시대에 발맞춘다고 국가가 영상 제작 비용을 이렇게나 많이 허투루 쓰고 있는 게 아닌가는 분명 깨어있는 시민이 잘 감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해서 세금 74억 원을 들여 만든 서울 월드컵 분수가 5년 가까이 가동을 멈추고 방치된 끝에 2019년 8월 결국 철거됐습니다. 이 분수는 한일 월드컵 당시인 2002년 9월에 선유도 공원 인근 한강 수상에서 처음 운영이 되어 202m 높이까지 막 물을 뿜어내니까 서울 시민들이 너무 좋아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과다한 운영비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2015년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 상징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전락해버렸죠. 결국 이게 신행주대교 남단 둔치 쪽으로 이전이 된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이제 시에서는 이 분수를 수상 갤러리와 같은 전시관 형태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분수를 재활용하지 않으면 고철로 매각해야 될 상황에서 고심 끝에 시설을 전환하자라고 결정을 했기에 이게 사실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찾을지는 미지수 아닐까요? 게다가 전시관을 조성하려면 여기에 또 다른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텐데 이것도 부담이라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스포츠 행사를 위해 분수를 세우는 게 당신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겠지만 월드컵 끝나고 10년 후까지 좀 멀리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세금은 분수에 그렇게 새어나갔습니다. 1999년 2월 전북 도의원들이 선진국을 시찰하겠다는 목적으로 잇따라 해외여행을 나서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샀습니다. 당시 전북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12박 13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피지를 포함한 이런 오세아니아 3개국 일정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에 앞서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9명도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이렇게 5개국을 시찰을 한다는 이유로 12박 13일 일정으로 방문했고, 같은 해 4월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 8명이 12박 13일의 일정으로 해외 방문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 동유럽을 방문했던 산업경제위원들의 여행 중에 오직 3일만 업무상의 일정이었고 나머지 10일은 단순 관광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게다가 이 의원 한 명당 평균 230만 원의 예산이 여행에 지원이 되었고요. 이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죠. 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 10명 정도가 동행을 해서 전체 여행 경비가 1억 원가량이 됐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가 1990년 IMF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니 이 의원님들이 선진국을 가봐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IMF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들 한꺼번에 꼭 나가야 됩니까? 이거 혈세 낭비 아닙니까? 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광성 출장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주시의회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무 국외여행 연수 보고서를 보니까 의원들이 방문한 곳들 대부분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장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한 충북인 뉴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문화예술을 비롯한 해외 모범 사례를 체험하겠다라는 명목으로 행정문화위원회는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공식 방문을 한 곳은 구텐베르크 인쇄박물관, 주독 한국대사관, 갈 수 있죠. 그리고 빈 시청사, 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3곳만 갔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오후 시간 일부만 할애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엔 어딜 갔냐? 베를린 장벽기념관, 드레스덴성, 프라하성,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같은 대표적인 그 나라의 관광 명소를 다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열받습니다. 이 농작물 생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어떤 우수한 사례를 외국에서 배워오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를 방문한 농업정책위원회는 보고서상에서 관련 기관을 방문한 기록을 아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들의 7박 9일 일정은 로마 유적지, 시내 관광, 미켈란젤로 언덕, 파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베르사유 궁전, 샹젤리제 거리와 같은 정말 여행사의 관광 코스와 같은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물론 그렇다고 그들의 해외 연수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 의원분들이 해외 연수를 잘 활용하셔서 외국에 가서 선진 문화를 배우고 이걸 우리나라에 와서 벤치마킹 한다면 정말 비용 이상의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요, 그저 그들의 올바른 윤리적 잣대로 관광하지 마시고 좀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가시는 거니까 가서 좋은 거 많이 배워 오시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셨다라고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세금은 공무원의 베르사유 궁전 방문을 위해 낭비되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폐기물 사업을 시작하려던 H산업은 군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2014년 적합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인근 주민들이 이 폐기물 시설이 유해한 게 아니냐면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군청이 법적 하자가 있나? 하고 검토를 시작했는데 그러자 이 업체가 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이 사실 기준에 위반이 돼서 적합통보는 이건 안 되겠는데?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이 뒤늦게 적합통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취소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때문에 H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업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1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받고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업체가 군을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요. 오랜 법정 분쟁 끝에 결국 연천군은 일부 패소를 하게 됐고요. 사업자에게 15억 원의 배상, 그리고 변호사 비용, 인지대를 포함해 총 17억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건 다 세금으로 지불되는 거 아시죠?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서 사업자도 피해를 보고 아까운 세금마저 낭비한 정말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희 누나는 서해와 한강 하류를 해운으로 직접 연결해 물류 수송 그리고 내륙 교통난을 좀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원래는 2000년 10월 착공을 해서 2004년 말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끊임없이 반대를 해서 착공이 계속해서 지연됐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인공적으로 운하를 만드는 것이 생태계를 파괴할 거고 또 경희 운하가 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렇게 경제성이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운하를 통한 어떤 이익 창출이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지적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는 경희 운하가 수많은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만들 거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당시에 이 찬반이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부 때 급속도로 이게 다시 추진이 된 거죠. 그러면서 경인 운하가 명칭을 경인 아랍뱃길로 변경이 되고 본래보다 9년이나 늦어진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재개됩니다. 이후에 2012년 5월 정식으로 개장을 했고요. 이때 사업비가 무려 2조 7천억 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야심차게 조성한 사업이 개통 후 7년이 지난 지금 원래 사업 목적이 뭐였습니까? 화물 운송, 여객 수송이었는데 이런 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요트나 보트의 어떤 레저 문화 대중화도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여긴 이름만 뱃길이냐? 라는 비아냥을 피하지 못하는데요. 현재 유일하게 아랍뱃길에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송 여객선의 이용객이 연간 12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현재까지 누적 이용,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이용한 모든 이용 고객이 86만 명인데 애초 계획은 430만 명이었다고 해요. 즉 목표치의 20%만 도달한 거죠. 이렇게 이곳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요트, 보트 같은 레저 문화도 당연히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2조 7천억 원을 들인 경인 아랍뱃길은 해를 거듭할수록 실적이 좋지 않았고 개통 이후 5년 만에 1조 2,916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와 다르게 조 단위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고요. 현재 관계기관이 또 다르게 어떤 활성화를 하자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의 세금은 의미 없는 뱃길에 뿌려졌습니다. 쇼킹 탑10 2부에서 계속됩니다.